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0년의 시간을 함께했던 시어머니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건 불변 없는 당연한 이치겠지만 그 과정이 두 번은 겪고 싶지 않을 만큼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시모가 떠나고 난 이후 지금까지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현실 속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시댁 집안에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입니다. 철판도 두껍지 내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찾는 이유는 돈이었어요. 당연히 도와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부 돌려보냈지만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괜히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어요. 시댁 집안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시모의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부터 집안의 균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시모를 살펴드려야 할 상황이었는데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지내는 걸 거부했었어요. 장남인 남편이 싫다고 하자 밑에 줄줄이 둘째, 셋째 신우 또한 시모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당연히 시모를 보살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건데 함께 지내는 게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우들한테 떠밀듯 시모를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뭔 상관이야? 괜히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알아? 동생들이 알아서 하게 놔두면 된다니까.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어머님이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췌장암에 암세포가 간에까지 전이가 된 상황인데 걱정도 안 되는 거냐고. 곧 병원 치료 받을 건데 우리 집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병실 입원할 때까지 동생들한테 봐달라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당신 5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 어머님 몸 건강히 잘 보살펴 드린다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약속하지 않았어? 아버님은 당신을 믿고 편하게 눈을 감으셨는데 지금 하는 짓을 봐봐.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돈만 뜯어냈지. 건강은 어떠신지 조금도 관심 가지려 하지 않았잖아. 어머님이 여태 얼마나 애지중지 손주들까지 돌봐주셨어. 그거 알면 이렇게 냉정하게 못하지. 남편은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길래 따끔하게 한마디 했는데 그걸 듣기 싫다며 저에게도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댔어요. 결국 그날 서로는 좋지 않은 감정으로 대화가 끝이 났고 남편의 강압으로 인해 시모는 입원하기 며칠간 신우들이 모시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우들의 집에서 번갈아 지내다가 입원할 병원을 결정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서로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오빠가 엄마한테 받아간 재산이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대신 병원비 좀 납부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알아보니까 엄마가 가진 돈 전부 오빠가 가져갔다면서? 며칠간 우리 집 제공해줬을 때 도와준 거 하나 없으면 이번만큼은 오빠가 나서줘야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내가 가장이니까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어이없는 게 뭔 줄 알아? 네가 나한테 꼭 한 푼도 안 받은 사람처럼 말한다는 거야. 재산 나눠 가질 때 누가 제일 심하게 난리를 쳤더라. 네가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바탕 소란을 피웠었잖아. 그때 기억 안 나? 아버지는 너희들 재산 똑같이 나눠주려 했는데 네가 둘째라고 좀 더 가져가야 한다며 아버지한테 온갖 상처 다 준 뒤에 귀엽고 좀 더 뜯어가지 않았어? 받을 만큼 받아갔으면 군소리 하지 말고 어머니 임종날까지 옆이나 지켜줘. 나 이번에 개업한 식당에 모든 걸 다 걸었던 거 알고 있지? 망하게 된다면 길거리 나앉게 된다고. 차라리 오빠 식당 망했으면 좋겠네. 말만 장남이지. 집안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망해야지. 도와주지 않을 거면 나타나지도 마.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나는 뭐 저 노인네 얼굴 보고 싶은 줄 알아? 낳아준 분이니까 그래도 할 도리 하려고 자리 지키고 있는 거야. 당신 정말 정신 나갔어?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고 싶어? 좀 작게 얘기해. 어머님 다 들으시겠다고. 이번엔 당신 양보해서 병원비 좀 더 내드려. 삼남매는 췌장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시모를 서로 살펴주지 않겠다며 계속 미루는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할 때만 시모를 찾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치려는 행동들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남편과 신우들에게 화를 내면서 할 도리는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제 말은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과 그날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낳아준 엄마인데 정없이 계속 행동할 거야? 아까 어머님이 듣지 못하신 것 같지만 전부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머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래도 자식들이라고 도움이 필요하다며 손 내밀었을 때 조금이라도 고민한 적 있으셨어? 간이며 쓸개며 전부 다 빼주셨는데 정작 당신은 한다는 소리가 귀찮고 힘들어서 돈 많이 나가니까 낳아주신 엄마를 버려버리겠다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당신 몸에 병이 들어서 누워만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모른 척하면 기분이 어떻겠어?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배운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싫고 동생들도 싫다잖아. 그럼 당신이 옆에서 살펴주던지. 나는 더는 볼 필요 없어. 가진 게 있어야 부모인 거지. 이제 빈 껍데기밖에 안 남았는데 더 이상 받아먹을 것도 없잖아. 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눠주면 뭐해? 병 걸려서 살아보겠다고 입원해 버리면 다시 우리한테 준 돈 토해내라는 거잖아. 췌장암 진단 받았을 때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엄마가 아파서 걱정이 되는 게 아닌 앞으로 돈 나갈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이 올라왔었다고. 그래서 내가 보험 하나 들어두라는 거 그 돈도 아끼겠다고 했다가 결국 이거 봐봐. 내 말 안 들어서 큰돈 나가게 생겼는데 속이 안 터지겠어? 나는 일절 냉전 한 푼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식당 오픈해서 바빠 죽겠는데 나보고 엄마 병수발까지 들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어머님 세상 떠나고 나면 보고 싶어도 더는 얼굴 볼 수 없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당신이 이러는 거 죄를 짓는 거라고. 네가 못해드리는 거 생각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장인 장모님 한날 한시에 세상 떠나서 더는 얼굴 볼 수도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제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알면서 절대 해선 안 될 말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예전에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셔서 한동안 몇 년간 정말 힘들었었어요. 마음의 준비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분이 시부모님이셨어요. 잘해드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못해드린 것만 머릿속에 남아 힘겨워하고 있었을 때 제 옆에서 위로를 해주신 시부모님 덕분에 겨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와 주셔서 많이 의지하며 살아갔었는데 시부가 떠나시고 시모마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게 되니 제 마음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은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귀찮아하고 심스럽게만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저를 너무 실망스럽게 만들었어요.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게 되면서 부부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시모 곁에는 제가 있었고 삼남매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아예 두 손을 놔버렸습니다. 괜찮다. 자식이라는 게 원래 다 그래. 평생을 퍼줘도 모자란다고 끝도 없이 바라는 게 자식이다. 내가 지금 와서 다 큰애들 붙잡아 놓고 서운하다는 말을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본인들 불만만 털어놓겠지.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들은 서운한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 길어야 1, 2년이라는데 그때까지 주변 정리하고 남은 시간 그래도 좋은 생각만 하고 가련다.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지만 내 몸이 이런데 어쩌겠니.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어머님, 안 좋은 생각만 가지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그래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대로 먼저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버님 떠나시고 어머님까지 가시면 앞으로 누굴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즘 그이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주는데요.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자식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자기 아들 때문에 속 썩고 있는 거에 대해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시모는 자식 잘못 키운 건 부모 잘못이라면서 앞으로 제가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겪게 될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 암은 스트레스가 제일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시모도 삼남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삼남매는 억지로 서로 돈을 쪼개서 시모의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그마저도 얼마 가지 못해 더는 못 내겠다며 막내 신우가 들고 일어서자 둘째 신우도 치료비가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더는 못하겠다고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며 또다시 집안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우들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다들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고 있으면서 너무 싫은 내색을 한다는 게 제 기분을 안 좋게 만들었어요. 혼자서 감당하라는 것도 아니고 서로 나눠서 병원비 충당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돈도 아닌데 그것도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냥 어머님 산속에 고려장하고 오면 되겠네요.
어쩜 자식들이 하나같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당신이 이런 건 알아서 이끌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희망도 없는 미래에 돈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아깝지. 안 아깝겠어? 차라리 그냥 엄마한테 연명치료 거부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어차피 췌장암 그거 가망 없다며. 다른 암도 아니고 췌장암이 고치기 제일 힘들다던데 자식들까지 힘들게 만들 필요 없잖아. 연명치료 그만하고 세상 떠날 준비나 하시라 해.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이 없어. 당신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 더러운 주둥이 그만 놀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처럼 인간 쓰레기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귀엽고 사고를 치는구만. 본인 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아들이 힘들게 꾸려온 가정까지 깨버리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네. 몇 년 그거 좀 더 살아보겠다고 자식 등골 빠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혼까지 하게 만드네. 엄마 때문에 저 이혼하게 생겼어요. 아휴, 그만들 해라. 더 이상 치료 안 받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싸워. 엄마가 지금까지 살면서 너희들한테 바란 게 뭐가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너희 아버지랑 악착같이 살아왔었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서로 의지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있으니 너희들을 괜히 낳은 것 같아 너무 후회스럽다. 엄마는 서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바라고 있었는데 가족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걸 보니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나 싶다.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예며느라 미안한데 태원 수족 좀 밟아줘라. 그만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구나.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들 다시는 병원에 찾아오지도 마. 내가 알아서 어머님 보살펴 드릴 테니까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당신이랑 나는 정말 끝이야.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니까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러 가야 할 거야. 어차피 우리 둘 이런 감정으로 어머님 세상 떠나시면 같이 못 살아.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아? 지금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당신의 그 이기적인 행동이 가정의 불화를 만든 건데 왜 어머님 탓으로 돌려? 아가씨들도 정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서 친딸 노릇 하려고요? 우리 엄마한테 뭐 바라는 거라도 있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 저희가 탈탈 털어갔기 때문에 몸뚱이 하나 남았는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혼까지 하면서 엄마 옆에 있으려 하는지 모르겠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남편과 두 신우를 밖으로 쫓아내 버렸어요. 삼남매는 오히려 잘 됐다면서 짐 하나 덜었다고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을 테니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말라면서 조금의 미련도 없이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다음날 무조건 이혼하러 가자는 말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살 바엔 차라리 시모 옆에서 남은 시간 보내고 혼자 아이들 키우며 사는 게 제일 속편해 보였습니다. 시모는 이혼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미 사람이 아닌 쓰레기와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서로 만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저는 속 편하게 시모 옆에서 간병을 해드렸어요. 남편과 합의 이혼하면서 생긴 위자료와 재산 분할한 돈으로
시모의 병원비를 충당했고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마음 아파하셨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고 남편과 함께 살다간 화병 걸려 시모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아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충격이었던 건 삼남매는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2번 다시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낳아주신 엄마인데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저 몰래 얼굴 정도는 보러 와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거의 2년 가까이 시모 옆을 지켜드린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매일을 즐겁게 보내셨어요. 얼굴엔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행복해 하셨는데 치료를 받아도 시모의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렇게 의사가 말한 최대 2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우게 된 시모는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는 시모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며칠 못 버티실 거라는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던 기억이 떠올라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그때부터 시모 곁에서 계속 간병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맥박과 혈압은 떨어졌다 올랐다를 반복했고 이런 상황들이 두려운 나머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하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남편한테 처음으로 전화를 했었죠. 남편은 시모가 떠날 것 같다는 말에 알겠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저는 시모의 손을 잡으면서 좀 더 버텨보라며 아직 할 말이 많다고 이대로 떠나지 말아달라고 숨만 헐떡거리는 시모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분은 저를 딸로 착각할 정도로 시모가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잘 버티고 있으니 희망을 놓지 말라며 계속 말을 걸어달라고 했어요.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모와 행복했었던 기억을 최대한 떠올려 쉬지 않고 시모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에게 대답이라도 해주는 듯 손가락을 움찔거리며 반응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반응도 없으셨습니다. 나중엔 숨만 헐떡거리시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울면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시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맥박이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시모는 거친 숨을 내쉬면서 몸이 조금씩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힘들게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리면서 오열을 하자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마지막인 것 같다며 좋은 말만 해주라고 하길래 그동안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지 겉으론 표현하지 않았던 진실한 마음을 시모에게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항상 제 옆에서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저희 부모님이 떠나셨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그간 부끄러워서 제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꺼내지 못했지만 어머님이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제 걱정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시모는 저를 놓고 떠나시는 게 끝까지 마음에 걸리셨는지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눈을 뜨신 채로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맥박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날 저는 한참 동안 시모를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떠난다는 건 너무 마음 아픈 순간들이었고 눈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신 시모의 눈을 감겨드리고 있는데 그제서야 남편과 신우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다르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상 떠난 시모를 쳐다보고 있는데 신우가 전 남편한테 장례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귀찮다는 듯 일그러진 얼굴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엄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 올케 언니가 잘 모신 거 맞아요? 아휴, 그런데 장례식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나 이번에 큰돈 나가고 요즘 일이 너무 바쁜데 그냥 바로 화장해도 되는 거잖아. 엄마도 그걸 원할걸? 아, 맞아.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장례식장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에 지장까지 생긴다고. 그냥 바로 화장 처리해 버리자. 미친놈이네. 세상 떠나서까지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구만. 당장 갖다 버려. 자식이라고 장례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 네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뭐하러 나한테 전화까지 해? 지금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알아? 요즘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매출이 장난 아니라고. 3일간 장례식 치르면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나기 전에 뭐 남긴 거라도 있었어? 있으면 줘봐. 나 몰래 돈이라도 꽁쳐놓은 게 있었어? 아, 너한테 무슨 말은 했을 거 아니야? 넌 끝까지 돈이야? 너를 낳아주신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 말곤 할 말이 없니? 어떻게 갖다 버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니? 어머님이 남겨주신 거 이거 하나뿐이야.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선물로 주신 신발이라며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산을 좋아하셔서 해주신 거라던데 한 번도 신지 않고 간직만 하셨는데 이것 말곤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당신한테 필요 없는 거잖아. 사람 도리라는 게 있어. 어머님 장례식은 치러야 하는 거라고. 남편은 시모가 평소에 간직하고 있던 신발을 저에게 뺐더니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고 장례 같은 거 필요 없다며 바로 화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왔는데 남편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조차 하지 않으려 하길래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손을 올려버렸고 세상 떠난 시모 앞에서 삼남매들과 한바탕 하게 되었죠. 저는 남편한테 해야 될 도리도 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언젠가 망하게 될 거라면서 시모가 그동안 아끼고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쓰레기통에 처박힌 신발을 꺼내들어 해야 될 건 하라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삼남매는 일그러진 얼굴로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삼남매 지인들 몇 명 말고는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은 딱히 없었지만 그래도 겨우 장례식을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납골당에 안치한 뒤 남편은 앞으로 평생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장례도 안 치르려 했던 불효자들이 언젠가 전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제 아들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갔어요. 시모가 남겨주신 신발을 신고 밑창이 떨어질 정도로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부유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신발 밑창이 떨어져 나가 더는 신지 못할 것 같아 세탁해서 한편에 보관해 두려고
신발 속 깔창을 꺼내 솔질을 하려는 순간 밑바닥에 이상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주소 같은 게 적혀 있길래 한참 동안 바라만 보다가 그날 저는 제 아이들을 차에 태운 뒤 주소가 적힌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깔창 밑에 주소가 적혀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시모가 신발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유가 목적지에 있을 것 같아 한참을 달려 도착을 하니 허름한 창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굳게 잠겨 있길래 창고 안을 살펴볼 수가 없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 한 노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누구냐고 물어보시길래 신발을 보여주면서 깔짝 밑에 적힌 주소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남편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노인은 저에게 창고 열쇠를 건네 주었습니다. 내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해서 창고를 임대해 줬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신발을 가지고 찾아온 자식들 중 한 명한테 열쇠를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식이 아닌 며느리가 올 줄 상상도 못했네. 내 친구놈이 그 신발을 재수 씨한테 선물해 준 거였거든. 그때 우리 집에 잠깐 놀러 왔었을 때 신고 있었던 거였는데 자식들이 돈 문제로 서로 상당히 예민하게 구니까 재산을 현금화해서 숨겨놓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노력하지 않고 얻은 재산은 분명 흥청망청 쓰게 되어 있다면서 나한테 창고를 빌려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지. 나야 산 사람이라 돈에는 전혀 욕심이 없고 내 둘도 없는 친구의 부탁인데 어쩌겠어. 그때 아마 내 친구의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을걸. 그런데 친구놈이 재수 씨한테 선물해준 신발을 많이 보더니 잠깐만 벗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깔짝 밑에 우리 집 주소를 적는 거야. 나중에 재수 씨가 신발을 자식들한테 내밀었을 때 가져가 밑창 떨어지게 열심히 뛰어 일한 한 명은 신발을 세탁하기 위해 깔창을 빼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적혀있던 주소를 확인하게 되니 그 재산을 노력한 사람만 가지게 되는 걸로 계획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3명의 자식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서 그 중에 한 명이 올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오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 어찌됐든 이 열쇠 받고 안에 있는 물건 가지고 가면 될 거요. 그럼 재수씨 자식들은 그 신발을 받지 않았다는 거야? 어떻게 된 영문인진 모르겠지만 그쪽이 열심히 두 발로 뛰고 살아온 결과에 대한 보상이니 받는 건 당연한 거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고 시모가 왜 신발을 악착같이 가지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는 3명의 자식들에게 남겨져 있던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였고 세상 떠나기 직전 저에게 신발을 주시면서 아끼지 말고 신으라며 열심히 뛰면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했던 말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창고 문을 열게 되니 그곳엔 가방 하나가 눈에 보였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묶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펼쳐지게 되었고 무거운 가방을 들어 창고로 나왔는데 아버님 친구분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는지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그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큰 돈이라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한 묶음당 500만 원이었는데 총 100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5억의 돈이 들어오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고민이 많았었는데 얼마 뒤 남편과 신우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가진 것도 없었던 저에게 찾아온 이유는 돈을 빌리기 위해 온 거였죠. 전 남편이 식당이 대박이 나게 되자 신우들도 하던 일 전부 그만두고 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무리하게 식당을 차리게 되었는데 몇 년간 전염병 문제로 인해 식당이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었고 폐업까지 하게 되면서 막대한 빚과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 오게 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에게 5억이라는 돈이 들어온 상태라 떨리는 목소리로 빌려줄 돈은 없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쫓아 보냈지만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저로선 또다시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 불효자인 그놈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가방에 고이 모셔두기만 했지 아직까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 돈이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사회에 기부하는 게 속 편할까요? 시모가 저에게 신발을 줬을 때 이 재산을 저에게 준 거나 다름없지만 시모의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법적으로 소송을 걸겠죠. 깔창 밑에 적혀있던 주소는 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놈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주신 재산이니 그냥 속 편하게 제 아들들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쓰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조용히 살면 되겠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제 삶에 도움이 되는 돈이 들어왔는데 기분이 좋은 건 아니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의 삶에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놈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건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다 보면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르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돌아가신 시모가 많이 그립네요. 모든 분들 장마철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며칠 전에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당신 둘째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바꿔달라고 하시길래 시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저희 남편을 찾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한마디 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모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건 남편보다 먼저 태어난 아주버님 때문인데요. 결혼 전부터도 차별이 심하셨다 하지만 저와 결혼한 이후 시모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고 말았네요. 문제가 터진 건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남겨진 시모가 많이 외로우셨는지 모임을 자주 가졌었어요. 저희는 시댁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시모가 하도 난리를 치셔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던 거죠. 함께 모였을 때 최대한 서로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시모는 대놓고 차별하시는 걸 즐기시는 듯 남편과 아주버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큰아들 이번에 진급했다며? 정말 고생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거란다.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많이 먹고 푹 쉬다가 가라. 우리 큰아들만을 위해 만든 음식들이니까 입맛에 맞을 거다. 넉넉히 준비해뒀으니 큰며느리는 집에 갈 때 들고 가기만 하면 될 거야. 뭘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음식 하시는데 고생 좀 하셨겠네. 다음부턴 밖에 나가서 외식해요. 이러다 병나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일단 잘 먹을게요. 예, 지금 뭐 하는 거니? 젓가락이 어디로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음식이 담긴 접시에 반으로 갈라둔 거 안 보이니? 여기 있는 것들은 태욱이 네가 먹을 거고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집안의 자랑인 큰아들이 먹을 거다. 이쁜 짓을 해야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올려주지. 태욱이 너는 지금까지 뭐 했니? 진급도 못해. 그렇다고 회사가 좋은 것도 아니야.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사는데 뭐가 이쁘다고 너한테 고기 반찬을 올려주겠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대충 먹고 빨리 일어나라. 너희 아버지 세상 떠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창고 이번에 싹 다 정리하고 하자 있는 부분들 수리해야 되니까 눈치껏 일어나라. 둘째 너는 나를 왜 노려보고 있는 거야? 둘째 며느리 너도 태욱이 따라서 일손 돕고 집에 가면 된다. 내가 너희들 밥 먹이려고 불렀겠니? 어머님, 이제는 대놓고 차별하시네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드실 음식들은 한쪽으로 몰아주시고 저희는 시어 빠진 신김치에 묵은 반찬들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주버님은 윤기 잘잘 흐르는 잡곡밥인데 이 사람 건 말라 비틀어진 찬밥 데워 주셨네요. 이 사람도 어머님이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고요. 누가 내 아들이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라는 거니? 한 뱃속에 태어났어도 엄연히 급이 다른 거야. 장남이라고 사는 것 자체가 다르잖니? 며느리도 잘 들여와서 지금 얼마나 잘 나가냐? 쟤는 지금까지 살면서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네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받아들이겠는데 본인도 능력이 없으면서 질 떨어지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왔으니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니? 우리 집 장남 밥 먹어야 되니까 앞에서 제잘거리지 말고 후딱 먹고 나가서 창고에 벌려놓은 일거리들 좀 정리해라. 한자리에서 겸상하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간장 종지 하나만 주려다가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힘쓰라고 신경 써서 차려준 거니 토달지 말고 먹어라. 하여간 제일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입만 살았다니까.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팠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대놓고 차별하시는 시모 때문에 너무 화가 났지만 일단 상처받은 남편부터 챙겨야 했어요. 창고에서 화를 삭히며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오지 말자고 했지만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를 등질 수는 없다며 노력을 한다면 자기도 언젠간 시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는 말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시모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창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남편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며 시모가 시킨 일을 묵묵히 해나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땀 흘리며 창고 정리를 하고 있던 남편을 감시하러 오신 시모가 정리가 되어 있던 창고를 한번 훑더니 갑자기 남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려치더라고요. 너무 크게 뻑하고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라 뭐 하시는 거냐고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 버렸네요.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한테 창고 정리를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냐면서 화를 내시길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밥 한 숟갈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어머님이 시킨 창고 정리 힘들게 하고 있는데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시기는커녕 이 사람 뒤통수를 치면 어떡해요. 벌써 끝냈어야지. 어느 천년에 전부 끝낼 건데. 밥 안 먹은 게 내 잘못이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다고 자기가 먼저 일어났으면서 왜 내 탓으로 돌려? 그리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대들었니? 내가 이래서 배워먹지 못한 것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거다. 어떻게 된 게 둘 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희가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잖아요. 이럴 거면 다음부터 부르지도 마세요.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가운 말 한마디 들은 적 없고 매일 자존심만 깎아내리는 말만 하시는데 제가 오고 싶겠어요? 이 사람 말대로 언젠간 어머님 기준에 부족한 아들이라도 변함없는 모습에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희망 개나 줘버리는 게 좋겠어요. 저희 둘만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테니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정말 어머님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고요. 동서, 지금 어디서 어머님한테 큰 소리야? 기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셔서 앞으로 잘하라는 마음에 뒤통수 한 대 톡 친 거 가지고 오발대발 할 문제야? 어머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희끼리 시간 보내자고 했잖아요.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스트레스는 몸에 안 좋다고요. 알아서 하게 놔두고 그냥 들어오세요. 둘 다 똑같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인데 어쩜 이리 다를 수가 있는 거야? 대욱이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내가 가진 재산은 전부 큰아들한테만 남겨줄 테니까 너는 조금도 바라지 말고 평생 가족 없이 서럽게 한번 살아봐라. 태어나게 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놈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나는 큰아들 하나만 있어도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니 너도 엄마란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상처되는 말들을 듣고 살아왔어도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었어요. 엄마는 항상 저보다는 형이 우선이었죠. 장남이고 집안의 기둥이라면서 어렸을 적부터 저는 사회로 내모르셨고 형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게 모든 걸 지원해 주셨잖아요. 제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요. 가고 싶은 대학 포기하고 형 뒷바라지 하다 보니 어느새 형 손에는 많은 것들이 지어져 있었는데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껍데기만 남아 버렸다고요. 그래도 제가 노력한 만큼 가족들은 저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형이 자리 잡고 나서 저는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하시고 여태껏 서럽게 살아왔는데 한 번이라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면 이런 식으로 대우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형도 그러는 거 아니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성공하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보상해 주겠다고 해놓고선 성공하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었다고. 그래,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 결혼하면 여기저기 돈 나갈 데가 많으니까 나한테는 관심 가지기 힘들다는 거 충분히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형은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쓸데없이 돈 나가는 일 만들지 말고 혼자 살아가라며. 결혼은 형 하나로 족한다고 필요한 일 2번은 겪고 싶지 않다면서 축하해 줄 수 없다고 했었지?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내 인생은 형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모든 걸 억지로 바쳤는데 형은 나보고 결혼도 하지 말고 혼자 살다 세상 떠나라고 했잖아. 내가 기어이 결혼하니까 축의금 딸랑 3만 원 내고 갔지? 내 인생 다 빨아먹어 놓고 동생한테 도움받은 거 미안하다며 성공하면 보답해 주겠다더니 축의금으로 3만 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형은 내 친구들보다 못한 존재였고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도 가족이니까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며 집안의 차남으로서 가족들한테 이쁨 한번 받아보려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어. 그런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야. 인연 끊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하지만 끊어낸 인연을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건 쉽지 않다고. 나는 이 집을 나가는 순간 가족들은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거야.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 나를 피눈물 흘리게 만든 만큼 다들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내가 제일 후회되는 건 당신 뱃속에서 태어난 거야. 남편은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게 되면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런 남편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주버님은 시무한테 버릇없이 행동한다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서로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자 형님과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을 갈라놓으려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저를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잃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저를 강하게 밀친 형님한테 달려들게 되었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난리를 친 뒤 저희 부부는 시댁집안과 인연을 끊어내게 되었지만 그동안 남편이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불쌍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평생 희생만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따뜻한 사랑 한번 받아본 적 없이 내쳐졌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모가 남편의 뒤통수를 쳤던 게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제 눈에 확인된 것만 해도 수십 번이었고 그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그만하시라고 부탁드렸지만 저희도 쌓였던 만큼 그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남편과 제가 불만을 가진 채 돌아왔다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테지만 어느 정도는 풀고 나온 것 같아 마음은 후련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는 게 저희 부부에게는 훨씬 더 큰 이득이었네요.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저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만 남편이 저보다 훨씬 더 안색이 밝아졌어요. 끈질겼던 인연을 끊어낸다는 게 이렇게까지 속이 편할 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남은 인생 앞으로 시댁집안과 절대로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면서 이사까지 고려하게 되었네요. 시모 성격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싫다 해도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되는 쳇바퀴 같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참에 남편 회사와 가까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알아보게 되었는데 꽤 괜찮은 집이 하나 나와 곧바로 계약을 진행한 다음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삿날에 예고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온 시모 때문에 조용히 떠날 계획은 전부 무산이 되면서 또 한 번 큰 싸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이사 가니?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내가 왜 찾아왔는지 궁금하지? 그래도 우리 정산해야 될 건 남아있잖아.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슨 정산이요? 저희는 어머님한테 빚진 거 없는데요. 이사 방해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은 이삿날 어머님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 인연 끊기로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됐다고 벌써 찾아오셔서 또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거예요? 제발 그만 엮이고 싶다고요. 나는 너희들 얼굴 보는 게 좋아서 온 줄 아니? 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온 것뿐이다. 인연을 끊어낸다 해도 정사는 마저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대욱이 너, 내가 힘들게 10달 품어서 배 아파 낳아줬으니 그에 따른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 빛을 볼 수나 있었겠니? 10달 품어 낳아준 대가를 달라고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더 크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30년 넘게 희생했으면 충분한 보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나가시라고요. 어떻게 배 아파 낳은 자식 30년 넘게 부려먹고 인연 끊겠다고 하니 태어나게 해준 값을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밑바닥인 건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바닥도 안 보이네요.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으니 돌아가세요. 내가 이번 주에 큰아들 덕에 효도관광을 떠나게 됐는데 꽤 많은 돈을 썼다고 들었다. 아무리 인연을 끊었어도 자식이 둘인데 큰아들한테만 받을 수 있겠니? 너는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 가서 먹고 놀 정도의 돈은 받아야 될 것 같아 찾아왔으니까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돈 봉투 찔러주고 이사를 가던지 해라. 남편은 시모가 하는 말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형님네가 효도관광을 보내준다며 들떠서는 저희 앞에서 자랑을 하시더니 가서 먹고 놀 수 있는 돈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길 원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시모가 가지고 계신 전 재산을 이미 아주버님께 전부 주게 됐는데 그 돈을 다시 달라고 하기는 뭐할 것 같아 여행 경비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길 원했던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재산은 엄한 곳에 퍼주고 용돈은 가진 것 없는 저희한테 와서 받아가려고 손을 벌리는 시모의 태도가 저를 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결국 참고 있던 남편이 시모한테 줄 돈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시모를 무시한 채 이삿짐을 꾸리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셨는지 힘들게 포장해 놓은 이삿짐들을 전부 다 풀어 헤치며 돈을 지어주기 전까지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면서 그 자리에 누워버리셨네요.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희들은 바닥에 누워버린 시모를 무시한 채 묵묵히 이삿짐을 다시 포장한 뒤에 서둘러 출발 준비를 했어요. 결국 시모는 저희한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뜻대로 되지 않자 비명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지만 결국 시모는 저희가 떠나는 모습을 멀뚱히 지켜보고만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새로 이사하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시모 때문인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통화가 연결이 된 줄 모르는지 형님과 아주버님이 서로 대화하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심상치 않은 대화 내용이라 남편과 함께 듣게 되면서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그곳은 정말 나오기 힘든 곳이야? 우리한테 모든 재산이 들어왔는데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잖아.
효도관광이라고 들떠 있으신 상태인데 요양원인 거 아시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어? 괜히 집에까지 찾아와서 다시 재산 토해내라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드리는 게 속 편하단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경비도 철저하고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유명해. 내가 그런 거 하나 철저하게 준비 안 했겠어? 수소문 끝에 알아낸 곳이라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어. 직접 가봤는데 내가 들어가도 나오기 힘들겠더라. 산속 깊은 곳에 있어서 외부와 연락도 닿지 않는 곳이야. 그나저나 준비는 다 끝나가? 다음 주에 비행기 타는 걸로 예약 걸어놨어. 자금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잘 됐지 뭐야. 해외에서 애들 교육하는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나저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쓸데없이 동선에는 왜 가서 돈을 받아오겠대? 우리한테 전 재산을 다 줘놓고선 용돈은 애먼데서 달라고 하네? 인연 끊겠다고 그 난리를 쳐놨으면서 철판 하나는 정말 두껍다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동수한테 전화해보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아, 받았네. 동서, 어머님 그쪽으로 가셨지? 우리가 효도관광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런데 용돈은 꼭 동선애한테 받아야겠다고 하시더라. 효도관광 떠난다고 들떠있는 시모는 효도관광이 아닌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희가 알지 못했던 계획을 듣는 순간 너무 놀라 형님의 말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한 채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차를 갓길에 세운 뒤 계속해서 울려대는 형님의 전화를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얼굴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지만 저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는 걸 막았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는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야. 인연 끊었잖아. 이제 와서 뭐 어쩌게. 효도관광에 들떠있는 어머님한테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계획한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라는 진실을 말하게? 그럼 어머님이 배신을 당했다고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찾아가서 난리를 치실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어머님의 모습을 봤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어머님은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으실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괜히 걱정해준답시고 어머님한테 찾아가지 말고 그냥 우리 갈 길 가면 좋겠어. 이제는 당신 자신도 돌봐야지. 언제까지 가족들 뒤나 닦으면서 살아갈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이번만큼은 내 말 들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머님도 자식을 잃은 아픔이 무엇인지 느껴봐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 상황을 지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움직이도록 해도 늦지 않아. 남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시모의 걱정 때문에 다시 찾아간다 한들 저희 말을 믿어주려 하지 않을 게 뻔한데 굳이 또 다른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갓길에 세운 차를 다시 출발시키면서 저희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니 한동안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게 되었고 아무런 방해 없이 저희 둘만의 생활을 만족하며 잘 지내오고 있었네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이 적응되면서 남편과 저는 차라리 시댁 집안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편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크게 와닿게 되자 남편도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 마음을 먹었는지 시모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앞날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늦은 새벽 시간에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으려 했는데 쉬지 않고 울리길래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네요. 여보세요? 누구신데 이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하신 거죠? 지금 몇 시인지는 아세요? 왜 아무 말도 없으신 거예요? 전화를 하셨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예, 나다. 시엠이야. 지금 통화 가능하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마. 여기가 어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나 좀 데리러 와야겠다. 글쎄 내가 버스를 잘못한 건지 효도 관광버스라고 했는데 도착한 곳이 요양원이더라고. 여행 코스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는데 나를 방에 방치하고 소지품까지 전부 다 가져가 버렸다. 지금이 며칠인지도 모를 만큼 내가 있는 방에는 화장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어떻게 전화를 했냐면 여기 순찰 도는 사람 중에 매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몰래 문을 열고 나온 거야. 내가 저번에 난리를 치는 바람에 문이 고장나서 아직 고치지 못했거든. 나랑 전화했으니까 이 번호로 위치 추적하면 되잖아. 큰 아들이랑 큰 며느리는 내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날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이는 지금 술을 많이 먹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깨울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 용건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받은 배신이 어떠세요? 전 재산까지 전부 다 털어줬는데 결국 효도관광의 목적지는 요양원이었네요. 이럴 때만 저희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 요양원에서 효도관광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는데 뭐가 더 부족하세요? 필요하실 때는 이용해 먹고 볼일 다 끝나면 가차없이 내치셨으면서 무슨 염치로 저희한테 도움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곳에서 평생 어머님이 그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온 거 그이한테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밝는 대로 전화번호도 바꿀 생각이고요. 어머님은 아주버님보다 지금까지 희생만 해오던 그이한테 마음을 주셨어야 한다고요. 남은 인생 어딘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세요. 시모는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남편과 제가 받았던 상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네요. 형님네가 저지른 일을 저희가 해결해 줄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건 옳지 않은 방법 같았죠. 술에 취해 잘 자고 있는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에 저도 그 옆에서 잠이 들게 되었네요. 저는 다음날 핸드폰의 번호를 바꿔버렸고 2번 다시 연락이 오지 않게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형님 내외는 이미 해외로 떠나면서 저희보다 먼저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네요. 형님네도 얼마 가지 않아 분명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시모도 지금쯤 요양원에서 효도 관광하시며 눈물을 쏟아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계시겠죠. 앞으로 저희 가족이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엮이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바라는 거고 저의 소박한 꿈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항상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5년 차 주부입니다. 요즘 남편과 두 번째 신혼을 보내고 있어요. 그동안 답답한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도 전보다 많이 활기를 되찾아서 좋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시모와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연애를 할 때부터 알아주는 효자였죠. 남편은 이남 중 차남이고 능력 좋은 형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했고 형님 또한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연애를 할 때 형님 부부는 해외로 이민을 갔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적 돌아가셨고 시모 혼자 두 아들을 키웠는데 아무래도 느낌상 장남은 시모의 차남인 남편 같았죠. 아주버님이 이민을 가자 시모의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남편의 걱정도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가를 하게 되었죠. 저 역시 어릴 적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모와 합가를 하면서 못해드린 효도를 시모에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신혼 때부터 고된 시집살이가 이어졌습니다. 너는 이렇게 꿈떠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아침에 왜 이리 꿈떠? 아침은 적어도 7시에는 다 준비되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아침밥 먹어야지. 네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일도 잘 못하는 거야. 알겠니? 그것도 모르면서 주부 하겠다고 한 거야? 집에서 집안일 한 사람보다 밖에서 일하는 게 더 힘들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지어야지. 갓 지은 밥 해야 되는 거 알지?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전날 남은 밥은 네가 다 해치우고 알았니? 어머님, 몇 끼 밥 새로 지으면 너무 힘들어요. 적으면 적다고 뭐라고 하시고 많으면 많다고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넉넉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끼니까지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침은 전날 먹었던 반찬 그냥 올릴게요. 어머님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챙겨 드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어머님 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아침밥 차리면 안 되나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야 뭐 혼자 밥 먹으니까 그런 거지만 너는 이제 결혼한 거 아니니?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먹이고 싶어? 반찬도 몇 끼 정성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밖에서 일할 때 힘이 나는 거다. 그런데 네가 이런 거 하나하나 귀찮아하면 얘가 밖에 나가서 일할 맛이 나겠니? 아주 그냥 시애미 말에 토나 달고 말이야. 토 달지 말고 밥이나 제대로 해. 바로바로 못하겠으면 더 일찍 일어나는 정성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니? 집에서 노는 주제에 이것도 힘들다고 징징. 아이고, 정말 못 살겠다 진짜. 어머님, 저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말대로 지금까지 밥 세 끼 다 매일매일 새 반찬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어머님 청소하면 먼지 한 톨도 안 나오게 깔끔하게 안 하면 화내시잖아요. 그래서 매번 대청소하는 것처럼 청소하잖아요. 거기다가 옷도 새로 다 빳빳하게 다려놓아야 하고. 저 시집와서 제대로 앉아서 쉬어본 적 없어요. 근데 왜 집에서 노는 거라고 말하세요? 참나, 너 계속 말대꾸 한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대꾸를 하니? 아주 그냥 버르장머리가 없네.
역시 부모가 없으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냐? 네가 그렇게 할수록 네 부모 욕 보이는 거다. 알기나 하니? 아무튼 시킨 거나 꼼꼼하게 좀 잘해.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내 말이고 법이고 규칙이야. 시모는 집에서 왕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중재를 해줄 수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이런 시모의 성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몰아 나설 수가 없었죠.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을 보면서 거기다 대고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별말은 안 해도 남편은 이해를 해줬죠. 종종 남편이 해주는 말들로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신 요즘 힘들지 않아? 우리 엄마가 조금 유별나게 까탈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합가한다는 게 나는 좀 걱정했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당신이 선뜻 합가 찬성을 해줘서 고마웠어. 당신이라면 그래도 어머니랑 잘 지낼 거라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요즘 당신 살도 계속 빠지는 것 같고 걱정되네. 많이 힘든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많이 쓰여. 당신 내가 빨리 승진하고 안정 찾으면 우리도 얼른 분가를 하자. 어머니도 조금 있으면 우울증도 많이 나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줘. 내가 정말 당신한텐 미안하고 고마워. 괜찮아. 당신이라고 뭐 별 수 있겠어? 어머님이 우울증이 워낙 심하셨잖아. 그전에는 무기력증 때문에 거의 누워 계시기만 하시기도 했다며.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님 계속 누워 계시는 일은 없는 것 같아. 집안일 하는 거 보실 때는 누구보다 활기차시거든. 뭐라고 하실 때는 약간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누워서 우울해 하시는 것보단 훨씬 나은 것 같아. 우리 결혼 초반에도 어머님이 많이 우울해 하셨잖아. 그런데 나한테 살림 알려주시면서 뭔가 활력이 생겼다고 하셔야 할까? 아무튼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래. 형이 이민 가고 나선 우울해하는 거 엄청 심하셨는데 그래도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 있어서 어머니가 좀 더 나아지셨던 것 같아.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시겠지. 바깥 활동도 전보다 많이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곁에 없어도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조금만 더 버텨줘. 친인척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어머님의 우울증, 형의 부재 등이 많은 걱정이었어요. 특히나 어머님이 아주버님 이민 이후에 크게 우울증을 앓았죠. 거기다가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렀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합가를 하게 된 것이었죠.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시모께서 저에게 살림을 알려주시면서 전보다 훨씬 더 활기가 생기셨어요. 그렇게 조금씩 우울증이 나아지고 있었죠. 결혼 초반에는 시모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었죠. 그러다 결혼 10년, 20년이 흘러가면서 저는 어느덧 베테랑 주부가 되었고 어머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소리도 많이 줄었죠. 어머님이 살갑고 따뜻하신 분은 아니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걸 잘못한다고 트집을 잡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의 아주버님을 향한 그리움은 계속해서 커져갔고
저희가 집을 비우거나 며칠 여행을 가거나 할 때면 어머님의 우울증이 갑자기 다시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분가를 하지 못하고 어머님과 함께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사실 어머님께 다른 일로 상처를 받은 일은 없지만 늘 매번 새롭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형님과의 차별이었어요. 아무래도 곁에 항상 볼 수 있는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머님께선 형님 부부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세상 귀중한 사람을 대하듯이 하셨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했지만 점차 어머님의 도가 넘는 행동으로 저는 서운함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하는 것도 넘어섰죠. 처음 형님 부부가 한국에 온 것은 결혼식 이후 5년 차가 된 해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임신을 하고 있었고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당장 출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시기에 어머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형님 부부를 저희가 보좌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네야, 어떻게 음식은 입에 맞니? 한국에 오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가거라. 너희 온다고 둘째가 반찬 많이 해뒀으니까 배부르게 먹고 챙겨가기도 하고. 아참, 그리고 둘째야. 오늘 별일 없으면 형님이랑 근교 여행 좀 다녀오고 드라이브 좀 시켜줘라. 그네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여기도 많이 편했잖니.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가고 싶다는 것도 좀 운전기사 좀 해주고 온 김에 가보고 싶었던 곳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네는 혹시 가보고 싶었던 곳 있니? 둘째가 알아서 에스코트 해주겠다만 혹시라도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언제라도 말하렴. 그리고 반찬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둘째한테도 말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음식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도 가볼 곳도 있고, 그래서 근교 여행은 안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정해진 일정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잠도 여기서 안 자고 다른 곳에서 잘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서는 배가 불렀는데 어떻게 나가서 있어요? 그냥 놔두세요. 막달인데 언제 아이 태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잖아요. 괜히 나갔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요? 아이고, 괜찮다. 아이는 나올 때가 돼야 나오는 거야. 그리고 쟤는 살도 많이 쪄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돼. 일정 있으면 그냥 가지 말고 작은 애랑 같이 가거라. 제가 운전 다 해줄 테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 넓은 땅덩이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하려고 하면 피곤하지 않겠니? 그니까 둘째한테 하라고 시켜. 어차피 쟤는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 대니까 그냥 데리고 가도 상관없어.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이제 예정일도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바로 내일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쟤는 그냥 하는 말 가지고 아주 죽자고 달려드네. 얘는 이렇게 예민해. 뭔 말을 못한다니까. 역시 큰애는 큰 며느리감 닮네. 차분하게 말도 잘하고 작은 애가 좀 이런 걸 배워야 하는데 쟤는 무슨 말만 하면 서운하다 어쩐다 이러고 있으니. 에휴. 시모는 형님 부부가 귀국을 할 때면 항상 저에게 냉장고를 꽉꽉 채울 만큼 반찬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형님 부부도 일정이 있으니
집에서 밥을 자주 먹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매번 한국 음식이 그리울 거라며 반찬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만들라고 시키기도 했죠. 그러다가 막상 형님 부부가 떠나면 냉장고 가득 남은 반찬은 모두 저의 몫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제가 처리를 해야 했어요. 그렇게 애가 쓰게 만든 반찬은 버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반찬을 이번에 이렇게나 남겼니? 너는 네 형님이랑 아주버님 밥 잘 챙기지 않고 뭐 한 거야? 뭐 많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거의 남겼네. 그러게, 밥 먹을 때 팍팍 떠서 줬어야지. 애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아껴서 먹었던 거 아니니? 아이고, 정말 이런 거 좀 잘 챙겨주지 않고 진짜? 큰애였으면 알아서 척척 다 정리했을 텐데. 아유, 내가 뭘 바라겠니? 어머님, 이번에 반찬 어머님이 만들라는 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반찬하면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죠. 제가 남는다고 조금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거 다 무시해놓고선 또 남았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요? 이번에 남은 반찬은 제가 다 못 먹어요. 그냥 알아서 처리할게요. 뭘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냐? 이거 다 먹어야지. 너는 살림을 몇십 년을 했는데 아직도 아까운 줄 몰라? 아니,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어떻게든 네가 해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뭘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리고 이번에 애들 입맛에 잘 안 맞았던 것 같구나. 다음에 올 때는 이번 레시피 말고 다른 걸로 요리해야 될 것 같다. 네 형님 덕분에 너도 참 많이 배운다. 그치? 어머님, 평소랑 똑같이 했어요. 어머님이 저번에도 입맛에 안 맞았던 것 같다고 해서 제일 잘 먹었던 때 레시피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남았잖아요. 어머님, 저 이번에 형님 부부 왔다 가시고 몸살 왔어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머님은 제 노력 알아주시지도 않고 서운하네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올 때면 늘 있는 일이다 보니 저는 시모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남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형이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냈기 때문에 시모가 크게 그리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점차 시모의 행동이 심해지면서 남편 또한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자식들이 비교를 당할 때면 남편은 너무나 슬퍼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동준이가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동안 많이 공부했는데 성적이 그만큼 잘 나와서 선생님들도 다들 동준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성적 올리겠다면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대견했는데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오니 더 대견하고 장하네요. 그렇죠, 어머니? 아이고, 그게 뭐가 대단하냐. 우리 정희는 외국에서 1등 한다는데 그게 더 대단하지 않니? 한국말도 아니고 꼬부랑 외국어로 1등 하는 거잖아. 난 외국어로 1등 한다는 게 너무 대견하더라. 이번에 정희가 전화로 쌀라쌀라 말하는데 아이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대견하고 기특하더라. 이래서 다들 외국 나가서 사는 건가 보다. 동준이야, 여기서 1등 해봤자 뻔한 고등학교 가겠지만 정희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내로라 하는 학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니겠니? 아니요, 어머니. 동준이 칭찬해주고 있는데 왜 여기에도 없는 정의 말을 하세요? 어머니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 곁에서 재롱 떠는 건 저희 아들 동준이에요. 동준이가 누구보다 어머님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얼굴도 잘 안 보이는 정의 칭찬을 이렇게나 하세요? 제가 다 서운하네요. 저랑 형 차별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우리 애들 차별은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러는 거냐?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지. 그리고 너는 형이랑 언제 차별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네 형이야. 알아서 척척 뭐든 잘해내는 스타일이지만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매번 말하는 거 아니겠니? 그런 거 가지고 차별이라고 하면 되겠어? 이게 싫으면 너희가 내 집에서 나가야지. 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이제는 차별한다고 난리니? 어머니, 저희 얹혀 사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 우울증 때문에 저희 지금까지 합가해서 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매번 형 보고 싶다 어쩐다 하면서 저희 없을 때마다 우울해하시고 걱정하게 하셔가지고 저희 이렇게 합가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얹혀 산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살면서 와이프가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어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시키기만 하셨으면서 어떻게 얹혀 살았다고 하세요? 아니 그럼 얹혀 산 거 아니고 뭐냐? 여기 집이 내 집이지 네 집이야? 둘째야,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네 남편이 이렇게 큰소리 칠 일이야? 세상에 하다하다 지 형이랑 비교한다고 화내는 거 처음 보네. 아유, 장남이 장남이구나 정말. 넌 이래서 차남인 거야. 아주버님과 차별을 한다는 걸 서서히 느낄 때쯤 남편은 한 번씩 어머님과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남편이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죠. 저희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선 서운함이 점점 더 쌓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커가면서 종종 있었던 일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어머님은 아주버님과 남편뿐만 아니라 형님과 저도 차별을 했죠. 형님은 1년에 단 한 번 어머님께 연락을 해왔습니다. 바로 시모의 생신에만 연락을 직접 했어요. 그 외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이 없었고요. 형님이 시모에게 전화를 해온 날이면 시모의 차별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큰애는 외국에 살아서 그런가? 말투가 우아하고 고상해서 참 듣기 좋아. 거기서는 외국어만 쓸 텐데 얼마나 잘하고 살지 내가 안 봐도 뻔하지. 거기 생활도 힘들고 바쁠 텐데 생일 때마다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고 축하도 해주니 참 고맙다. 둘째야, 너도 나중에 큰애 오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잘해라. 큰애만큼 나 생각해준 사람이 어디 있니? 먼 곳에 살아도 내 생일만큼은 이렇게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게 말이나 되니? 아무튼 큰애는 큰애구나. 네가 큰애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내가 네가 시집오고 이러기까지 구박 안 하고 살았다. 어머님, 잘 나가다가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형님이 챙겨주시는 거라곤 어머님 생신 전화뿐인데 그건 알고 계세요? 신정이고 구정이고 어버이날이고 거기다가 연말이나 연초나 아무런 연락도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생일날 챙기는 거고요. 아주버님이라고 다른 것도 없잖아요. 옆에서 어머님 생신상 직접 차려가면서 챙긴 건 난데 왜 큰애 닮았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럼 저도 형님처럼 하고 살게요. 저도 생신만 챙기면 돼요? 아니 너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잘도 한다. 네가 외국에 있냐?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네가 나랑 같이 살면
네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챙겼을 거다. 걔는 세심하고 꼼꼼한 아이라서 내가 말 안 해도 척척 잘하는데 너는 그게 아니잖니. 너는 덤벙거리고 덜렁이라서 말 안 하면 안 하는 애잖아. 하여튼 내가 본 말만 하면 토다는 건 누구보다 잘한다. 참 선수다, 선수. 어머님, 그럼 형님도 결혼했을 때 같이 데리고 사시지 그러셨어요. 결혼하고 어머님 곁에서 술발 들었던 건 전데 어머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한 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잖아요. 근데 왜 곁에도 없는 형님이랑 매번 이렇게 비교하세요? 저 너무 서운해요. 서운할 것도 참 많다. 너는 이렇게 시어미가 뭔 말만 하면 다 대드는데 그러고도 서운하냐? 그네는 외국에서 자기 일 보느라 바쁘니까 그런 거고 너는 집에서 노는데 이렇게 챙겨야지 어쩌겠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라. 어머님은 매번 형님과 비교를 하셨죠.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형님이었으면 꼼꼼하게 세심해서 알아서 다 해결했을 일이라고 말도 하셨어요. 저에게는 덤벙거리는 애라서 문제나 만들지 않으면 다행이라고도 하셨죠. 저와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어머님께 등을 돌린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오면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시모는 저희에게 대놓고 무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네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 너희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슬슬 나가렴. 나가서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제는 나도 그네랑 같이 살아야겠다. 그래도 장남은 장남이고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야. 들어오자마자 여기로 오겠다고 하는 거 보렴. 생각이 깊은 애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니까.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합가했다고 하지 않았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 정 갈 곳 없으면 너네 그 땅 있잖니? 시골에 조그만 땅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거. 거기 가서 집 지어서 살면 되겠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귀국하시면 이 집에서 사신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연락했을 땐 한국에서 집 구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저흰 당황스럽죠. 정말 저희 나가서 살아요? 어머님, 아주버님이랑 얘기 다시 해보세요.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그 시골 땅 지금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집을 짓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못 믿었냐? 세상에 너 같은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아? 그네는 역시 심성이 곱고 마음이 깊으니까 바로 합가하겠다고 하지. 너 벌써부터 분란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당연히 큰애가 들어오면 나랑 살지 누구랑 사니? 엄마가 여기 있고 시어미가 여기 있는데 당연히 여기 들어와서 사는 거지 어디 가서 살겠어? 아마 너네한테 말하기 뻘쭘해서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얘들이 배려심이 깊어서 그래. 여기 들어와서 살 테니까 너희도 시골에 내려가던지 너네 들어가서 살 집 얼른 구해서 나가렴. 어머니, 정말 너무 하시네요. 형 여기서 사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제대로 연락을 해본 적도 없고 용돈 보낸 적도 없고 거기다가 와도 자기들 할 일만 하고 가버리는 형인데 왜 들어와 살겠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30년을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짐작 버리듯이 말을 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니, 너무한 것도 많다. 당연히 장남이 들어오면 장남 자리를 다시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 형 들어올 때 분란 만들 생각하지 말고 얼른 짐 정리하고 나가라. 너는 아주 형을 형 대접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형이 너한테 연락 안 한 거야. 괜히 들어오고 나서 정리해서 눈치 보이게 할 생각 하지 말고 미리미리 정리해서 나가라고. 시모는 형님네가 한국으로 귀국하기도 전부터 저희를 내쫓으려고 했죠. 그렇지만 저희 부부는 형님 부부의 꿍꿍이 속이 왠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시모에게 합가에 대한 말을 했지만 시모는 저희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 부부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저희는 저희 짐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자 시모는 불쾌함을 강력하게 드러냈죠. 특히나 아주버님과 형님 부부 역시 자신들이 들어오기 전에 짐을 모두 정리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불편해하자 시모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결국 저희를 막말도 서슴지 않고 말하며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동서는 아직도 짐을 정리 안 했어? 왜?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 거야, 뭐야? 우리 오기 전에 집 정리한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어머니, 그때 저희 여기 집에서 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들어온다고 말했는데 동서는 못 들었어? 이제 슬슬 좀 정리하지. 우리 짐도 내일이면 다 들어올 건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하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큰애야. 얘네가 이렇다니까. 너희는 대체 지금까지 집도 안 구하고 뭐 한 거니? 너네 진짜 내 집에 눌러 앉을 생각이야? 이 집 너네한테 물려주기라도 할까봐 그러냐? 절대 너네한텐 줄 재산 1원도 없어. 우리 집 재산은 다 장난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미 너네 몫은 다 주지 않았니? 시골에 땅 받아놓고선 이 집까지 욕심내는 거야? 어머니,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집 욕심 부린 적 없어요. 그거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하세요? 어머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정말 나가요? 아니, 몇 번을 말을 해. 너네 이제 짐 빼라니까. 그리고 그런 게 아니고서야 너네가 짐을 안 빼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내일이면 짐들 다 들어온다고 하잖니. 더 시간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얘가 아주 그냥 30년 살았다고 지 집인 줄 아는 거 봐라. 어머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저 30년 동안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어머니 입맛대로 다 맞추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렇게 취급하세요? 저희 이렇게 짐짝 버리듯이 버리시는 거냐고요. 어머님 말대로 저희 집 나갈게요.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가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갑자기 귀국한다고 통보하신 거고 저희도 집 알아봐야 하는데 한 달도 안 된 상태잖아요. 좀 시간 주세요. 아니, 널린 게 집인데 지금 당장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너는 무슨 내 입맛에 맞춰 살았다고 하는 거야? 뭐니 해도 큰애가 최고다. 나는 이제 큰애랑 살 테니까 너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짐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 네 형님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시모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등에 지고 기세등등해서 저희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아는 지인의 별장으로 짐을 옮겼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짐을 빼고 나니 어머님은 이때다 싶었는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면서 재산 노리는 자식은 필요 없다고 문자를 보내셨죠. 저도 남편도 다시 시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시모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런 시모의 태도에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고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몇 달 후 시모가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물으니 시모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죠. 아니, 어머니, 갑자기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여긴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초췌하게 하고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던 장남은 어디 가고 왜 혼자 오셨어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으시고 피하시더니만 여기 집까진 무슨 일로 다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벌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고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아유, 다 내 잘못이지. 너희 그렇게 내쫓고 나서 한 달은 큰애가 나한테 정말 살갑게 잘해주더라. 그러다가 사업을 한다면서 집 명의만 잠시 자기한테 주면 사업 수익이 나는 대로 조금씩 나눠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어차피 평생 큰애 부부랑 살 거 바꾸자고 바꿔준 거지. 근데 걔들이 나를 판자촌으로 내쫓아 버렸어. 불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쪽방에 나 혼자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벌 받는 거지.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 집을 아주버님 명의로 줬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아주버님 왜 들어오신지 못 들으셨어요? 그래서 형님이 나한테 자기가 꺼낼 거니 말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아주버님 거기 사업 다 말아먹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 나이에 여기 와서 뭐 할 줄이나 알았겠어요? 거기다가 형님은 평생 전업주부로 사시고 영어도 한마디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저희 내쫓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저희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버리시곤 어쩌시겠다고요? 아이고, 내가 다 잘못했다. 나 더 이상은 그 좁은 쪽방에서 못 살겠다. 나 너희랑 살아야 되겠다. 나 좀 데리고 가다오. 걔네 이제는 내가 찾아가도 나오지도 않더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니 참나 경찰에 신고까지 하더라고. 벌써 잊으셨어요? 이제 우리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집안 재산 노리는 자식 필요 없다고 어머님이 저희 버리셨어요.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로 당신 자식은 이제 형밖에 없다고 하셨으면서 장남이 돌아왔으니 장남 자리 다시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다 어머님 선택입니다. 저희 이제 마음 접었고 어머님 모실 생각 추워도 없어요. 그러니 되돌아가시고 거기서 못 살겠거든 형한테로 가세요. 아이고 왜 그러냐. 너희 그런 애들 아니잖니.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났나 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너희 말만 들을 테니 제발 나 좀 데리고 가다오. 내가 진짜 미안해. 잘못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시모는 그렇게 저희를 내쫓고 나서 형님 부부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집을 노리고 온 형님 부부의 손에 판자촌으로 내쫓긴 거였습니다. 형님 부부는 그 집을 차지하고 어머님을 짐짝처럼 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를 짐짝 취급하셨는데 결국 그게 어머님께로 되돌아간 것이었어요. 시모는 저희에게 다시 같이 살자며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은 풀리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남편은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형보다 자신을 생각해주지 않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았고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형님 부부는 결국 시모의 집마저 날려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에게는 아주버님이 연락을 하시는 듯 했어요. 저희가 받았던 시골 땅 주변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 땅값이 몇 배는 뛰어 올랐거든요. 그걸 듣고 나선 저희 남편에게 연락이 와 자기들 살 집 지어달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바로 차단을 했답니다. 저희는 그 땅에 작게 별장을 지어 놓았는데 요즘 그 주변 풍경이 좋아서 그런가 쉬는 날이면 그곳에 가서 지내기 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시모는 여전히 쪽방에서 근근히 살고 있어요. 요즘 들어 시모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남편은 계속 무시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 이렇게 사연을 적어봤습니다. 지금은 아들도 출가를 한 상태라 남편과 신혼처럼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소소한 행복도 느끼면서 보내는 요즘 일상이 참 소중하네요. 조금 더 정리하면 아들한테 집을 넘겨주고 시골집으로 가서 남편이랑 여유롭게 살아보려고요. 평생을 그렇게 노력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남편만큼은 제 노력을 인정해 주었으니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시나요? 전 남편인 것 같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